우리는 부산의 7년 연속 취업률 최하위, 60만 명의 청년 유출, 그리고 수도권 54.5% 인구 집중과 같은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문제의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5가지 학문적 렌즈를 통해 청년 유출과 지역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각 학문의 관점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학적 관점에서 권력, 제도, 그리고 선택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극도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입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양반 마이너스 중앙관료제, 일제강점기의 총독부 중심 통치, 그리고 군사정권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며 형성된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재정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국세 비율이 OECD 평균 60%보다 훨씬 높은 77%에 달하며 지방세 비율은 고작 23%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3%로 자체 수입으로 지출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정책 자율성이 제한되고 중앙정부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며 창의적인 정책 실험이 어려운 구조를 가집니다. 서울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중심으로 정책 결정, 예산 배분, 인사권이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치경제학입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를 목적으로 했지만 안타깝게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1994년에는 과밀억제권형 내 첨단산업 공장이 허용되며 규제 완화가 시작되었고 2003년에는 대학 총량 규제가 폐지되어 수도권 대학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는 과밀억제권형 내 R&D 센터까지 허용되어 연구소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습니다. 결국 2020년에 이르러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이 법의 실효성이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유명무실화는 기업 로비와 수도권 유권자의 표심, 그리고 규제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신자유주의 담론이 결합되어 규제 완화가 지속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사례를 통해 불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총 12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와 같은 핵심 권력기관들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관급 인사들은 주 23회 서울을 왕복해야 하며 정책 결정권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집적 경제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집적 경제는 특정 지역의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말합니다. 첫째, 노동시장 풀링을 통해 기업은 숙련된 노동자를 쉽게 고용하고 노동자는 다양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간재 공급이 원활해져 공급망이 가까이 있어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셋째, 지식 파급 효과가 발생하여 대면 접촉을 통한 정보 교환과 혁신 아이디어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경제학적 원리입니다. 이러한 집적 경제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선순환과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수도권의 선순환을 보면 기업 유입이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인재 유입으로 이어지며 소비 증가와 인프라 투자 확대로 다시 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고리를 형성합니다. 반면 지방은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습니다. 기업 이탈이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인재 유출을 가속화하며 소비 감소와 인프라 축소로 이어져 결국 더 많은 기업의 이탈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사이클에 갇히게 됩니다. 다음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지역 간 임금 격차입니다. 이는 주로 3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첫째, 산업 구조의 차이입니다. 수도권은 IT, 금융, 전문 서비스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심입니다. 둘째, 기업 규모의 차이입니다. 수도권에는 대기업 본사가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공장주로 생산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생산성 격차입니다. 수도권의 1인당 지역 내총 생산, 즉 GRDP는 약 4,600만 원인 반면 대구는 약 2,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생산성 차이가 지역 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문화, 인식, 그리고 재생산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물론 임금과 복지가 32%로 여전히 가장 중요하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이 28%로 근무 시간과 휴가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으며 18%의 청년은 성장 가능성을, 12%는 일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찾아 이동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 인프라의 압도적인 격차도 문제입니다. 수도권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대형 서점, 영화관 등 모든 면에서 지방을 압도합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뮤지컬이나 콘서트가 대부분 서울에서만 열리는 현실은 단순히 교양의 차이를 넘어 사회 이동의 중요한 자원 차이로 작용합니다. 광주에 사는 28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주에도 공연장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이나 콘서트는 대부분 서울에서만 열려요. KTX 타고 서울 가서 공연 보고 오는 게 일상이에요. 차라리 서울에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이처럼 문화적 불균형은 청년 유출을 부추기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공화국 현상의 사회적 재생산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학벌 위계와 지역 재생산 구조는 청년들의 진로 선택과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최상단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소위 SKY 대학이 있고 그 아래에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서울의 주요 사립대가 위치합니다. 이어서 인천, 경기 소재의 수도권 대학 그리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가 있습니다. 가장 취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지방 사립대입니다. 이러한 학벌 위계는 특정 대학 졸업생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는 곧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은 법률적 관점에서 규범, 규제, 그리고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변천과 한계를 짚어보자면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를 목적으로 했지만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예외 조항 확대로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첨단산업 공장 허용, R&D 센터 허용, 대학 총량제 완화 등으로 과밀 억제권역 내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수많은 대학이 들어섰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첫째, 목적의 모호성입니다. 과밀 억제는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목표가 부재합니다. 둘째, 집행력 약화입니다. 예외 조항 남발로 실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셋째, 보상 체계의 부재입니다. 규제로 인한 손실 보상이 미흡하여 저항을 불러옵니다. 넷째, 정책 연계가 부족합니다. 수도권 억제만으로는 지방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과 청년기본법의 실효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보면 조례 제정권이 법률 범위 내로 제한되고 재정 자율성 부족으로 세목과 세율 결정 권한이 제한되면 국가 사무 위임으로 실질적인 자율성이 약화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를 보장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음으로 청년기본법의 한계입니다. 강제성 부족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 많고 재정 보장 부재로 예산 확보 의무화가 없으며 지역 균형 관점이 약하여 지방 청년의 특수성 고려가 부족합니다. 법학자들은 이 법이 청년이 국가가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선언적 의미는 크지만 실질적 권리 구제 수단이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도시계획학적 관점에서 공간, 인프라,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압축도시와 분산형 국토개발이라는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압축도시의 전형으로 인구 밀도가 약 1만 6천 명 km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대중교통 분담률이 약 65%에 달합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적이지만 지나친 고밀도는 주거비 폭등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지방을 소외시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반면 독일과 같은 분산형 개발 모델은 여러 거점 도시를 균형적으로 육성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한국의 딜레마는 서울의 압축은 성공했지만 지방 분산은 실패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와 도시재생의 한계도 큰 문제입니다. 인구 10만에서 50만 규모의 지방 중소도시들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상권 붕괴로 빈 점포가 증가하며 상업 생태계가 약화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들이 문을 닫고 의료 문화 인프라 축소로 삶의 질이 하락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 공공시설 확충, 문화상업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물리적 정비에 치중하여 건물은 새로 지어도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주민 참여가 부족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5개의 렌즈는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즉, 5가지 학문적 관점에서 청년 유출과 지역 불균형을 분석한 결과 각 렌즈가 모두 한국의 지역 불균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책 선택, 제도 설계, 시장 논리, 사회 인식, 그리고 공간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문제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치학은 중앙 집권 체계와 정책 선택의 문제를, 경제학은 집적 경제와 시장 논리의 작동을, 사회학은 문화와 인식의 재생산 구조를, 법학은 규범과 규제의 한계를, 그리고 도시계획학은 공간과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이 5개 학문 분야의 이론적 틀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었으며 이는 앞으로 제시될 해법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5장 국내 대응 현황과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3조 8천억 원이던 청년 정책 예산은 2025년 28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년 인구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고 부산의 대졸 취업률은 7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예산은 증가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의 구조적 한계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청년과 기업이 공동으로 적금을 납입하고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년형은 총 1,300만 원, 3년형은 총 3천만 원을 제공하는데요. 2023년까지 약 45만 명이 누적 가입했지만 만기 수령률은 62%로 약 28만 명이 만기까지 근속했습니다. 즉 38%에 달하는 약 17만 명은 중도 해지했다는 뜻입니다. 대구의 27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채움 공제 때문에 2년 버텼어요. 솔직히 회사는 별로였지만 1,300만 원이 너무 컸죠. 만기 되자마자 퇴사하고 서울로 왔어요. 공제금으로 서울 전세 보증금 일부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중도 해지율과 만기 후 이탈이 보여주듯 단기 보조금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고용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은 300여 개 사업의 난립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청년 정책을 내놓아 2025년 기준 약 375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중복되고 단발성이며 홍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청년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며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하고 경기도는 주거지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부산은 전세보증금 1억 원 무이자를 지원합니다. 창업지원의 경우 대구는 최대 5천만 원 융자를, 광주는 공유 오피스 무료 제공 등을 제공합니다. 재정 역량 격차 또한 심각합니다. 서울 청년 1인당 예산은 약 260만 원인 반면 전남은 약 90만 원으로 2.9배의 차이가 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고 창의적인 정책 실험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방대학 지원 정책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RISE나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같은 정책들은 지방대 전용 재정 확보와 대학 마이너스 지역 협력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실제로 일부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예산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고 단기적인 성과 압박이 크며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학령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RISE는 취지가 좋지만 5년 단기 사업이라 지속 가능성이 의문입니다. 또한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어요. 대학 마이너스 기업 간 미스매치가 여전합니다. 아무리 재정을 지원해도 2030년 만 18세 인구는 약 37만 명으로 대학 정원인 약 50만 명보다 적어 공급 과잉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정 지원만으로는 지방대 2등급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의 양은 늘렸지만 질은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채용은 증가했지만 임금은 여전히 낮고 근로 환경은 열악하며 성장 가능성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결국 보조금을 받고 12년 버티다가 이직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둘째, 단기 사업 위주로만 진행되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13년 단위 사업이지만 청년의 경력 형성은 510년 과정이며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은 10년 이상이 필요한 일입니다. 셋째,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정책이 전국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수도권 청년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비수도권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넷째, 파편화되고 중복되며 통합적인 조정이 부재합니다. 375개 사업이 제각각 운영되어 행정 비효율, 청년들의 혼란, 그리고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인 산업구조, 인프라, 그리고 인식은 미해결 상태입니다.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문화, 교육, 의료, 인프라 격차가 여전하며 지방은 2등급이라는 인식이 불변하고 있습니다.